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코비드-19으로 정했습니다. 2019년에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어 이름이 긴 편이라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라는 한국어 명칭을 따로 정했는데요. 저희도 지금부터는 코로나19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중국 우한 교민 등 147명이 3차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의심 증상을 보인 5명과 자녀 2명 등 모두 7명이 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교민들은 경기도 이천의 국방어학원에 입소했습니다. 국내 환자는 추가로 늘지 않아 2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증상이 호전된 3번과 8번, 17번 환자가 격리 해제됐습니다. 국내 확진자 28명 가운데 퇴원한 환자는 7명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하루 동안 97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1,1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 환자는 2,015명이 추가돼 4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증 환자는 8,200명이고 지금까지 4,740명이 완치됐습니다. 중국의 신규 사망자와 확진자 모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4월 전에 사태가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도시로 복귀하지 못한 인구의 이동 과정에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감염자 39명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선내 감염자는 모두 17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탑승자 3,711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지역 축제나 행사, 시험을 취소할 필요는 없으며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밀폐된 공간에서 노인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행사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봄같이 포근한 날씨 속에 내일까지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기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S건설 대행사 직원이 법을 위반하며 꾸민 일이었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환자는 추가로 나오지 않아서 현재까지 2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완치 사례가 속속 늘고 있습니다. 네, 2차, 3차 감염자를 낳았던 이 세 번째 환자를 포함해서 3명의 환자가 오늘 퇴원하면서 국내 완치자는 7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승재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오늘 3명이 퇴원을 하게 됐는데요. 명지병원 그리고 전북 원광대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기 명지병원에서 3번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입원 17일 만입니다. 54살 한국 남성인 3번 환자는 지난달 20일 우한에서 입국해 서울 강남과 경기 일산 일대를 다녔습니다. 6번 환자인 55살 한국 남성과 28번 환자인 30살 중국 여성을 감염시켰습니다. 명지병원에 입원 중인 17번 환자도 곧 퇴원할 예정입니다. 17번 환자는 38살 남성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말레이시아인 확진자로부터 감염됐습니다. 2명의 환자가 모두 퇴원하게 되면서 명지병원에는 28번 환자 1명만 남게 됐습니다. 원광대병원에 입원한 8번 환자, 62살 한국 여성도 오늘 오후 퇴원했습니다. 8번 환자는 지난달 23일 우한에서 입국했고 비수도권에서 발생한 첫 환자였습니다. 오늘 3명의 환자가 퇴원하면서 총 28명 환자 가운데 퇴원 환자는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이 지역 축제나 시험 등 집단 행사를 무조건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행사 등을 개최할 때 주최기관과 보건소가 참고할 수 있는 집단 행사 권고 지침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서 보건당국은 행사 주최기관은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집단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방역 조치가 곤란한 여건에서 노인과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행사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집단 행사를 추진할 때는 보건소와 사전에 한 라인을 구축하고 사전 안내와 직원 교육 등 여러 가지 방역 사항을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 가운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5명과 그 자녀 2명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검체를 확보한 질병관리본부는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차들이 줄지어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3차 교민 가운데 검사가 필요한 유증상자를 태운 차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음압구급차 한 대당 유증상 교민이 1명씩 타고 있는데요. 이곳 건물 지상 통로와 지하주차장을 통해 격리병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모두 7명이 병원으로 왔는데 성인 5명, 자녀 2명입니다. 자녀 2명은 증상이 없지만 어머니들과 분리해 보호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함께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11살의 아동하고 15개월의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지금 분리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일단 같이 그 중앙의료원으로 이송을 했고. 유증상 교민 5명 중 1명은 기내에서 나머지 4명은 김포공항 검역과정에서 의심 증상이 확인됐습니다. 이 증상이 있으신 분은 소위 그 퍼스트 클래스 1등석으로 배치를 했고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석으로 배치를 하고. 유증상 교민들은 격리병상으로 옮겨진 뒤 기본 검사를 받았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검체도 채취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는 1, 2차 유증상 교민 때와는 달리 질병관리본부가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이번 검사에선 새로 도입된 RT-PCR 검사법을 사용해 결과가 더 일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인 2주 동안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에 머물며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내린 건 오전 6시 23분쯤. 세 번째 전세기에는 모두 147명이 탑승했는데 처음으로 중국인들이 탑승했습니다. 중국 국적이라도 우리 교민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관계를 입증하면 탑승할 수 있게 중국 정부가 방침을 바꾼 겁니다. 다만 중국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민이 증상을 보였고 중국 당국이 출국을 허용하지 않자 부부가 함께 탑승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권 미소지자의 경우는 우리 총영사관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한다든지 한국에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또 국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저희들이 전부 출력을 해서 지금. 김포공항에서 검역을 거친 뒤 의심 증상이 있는 일부 교민을 제외하고 140명은 버스를 이용해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버스가 국방어학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항의나 반발은 없었습니다. 입구에서 버스부터 꼼꼼하게 소독한 뒤 교민들은 차례로 임시생활관에 입실했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140명은 지상 4층 규모의 350여 개의 1인실이 있는 이곳 국방어학원에서 2주간 격리된 채 생활합니다. 1차,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를 제외하면 모두 1인 1실에서 생활하고 하루에 2번 체온을 재서 의료진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한 국민들과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임시생활시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제 우한에는 우리 교민 100여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는 4차 전세기 파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1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도 4만 4천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만 확진자 증가세는 감소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중 기자입니다.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97명 더 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사망자 수는 1,110명 선을 넘었습니다. 확진자는 2,015명이 추가돼 총 4만 4,6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3,000명 선을 대부분 유지했던 증가세가 2,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진 겁니다. 100명을 넘어섰던 1일 신규 사망자 수는 다소 줄었다지만 여전히 9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병지인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의 치사율은 3.2%로 더 높아졌습니다.
중국 내 위중한 확진자만도 8,000명이 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우한의 의료진은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중순까지 우한에서 감염된 의료진이 500여 명에 이르고 600여 명은 의심 증상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중국 내 의료진 감염률은 10에서 20%에 달할 것이란 추정도 나왔습니다. 우한에서 숨진 의사 리원양 사태가 재발하는 것이 그리 먼 일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는 특히 우한 내 일반 병원을 전담병원으로 급히 개조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에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YTN 김유준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이대로 가면 4월 이전에 사태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합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소식인데요. 이제 확산세는 꺾인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중국의 권위 있는 전문가도 이제 일부 지역에서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호흡기 전염병 전문가인 중난산 공정원 원사는 현재의 추세라면 이달 말에 절정기를 지나서 오는 4월 전에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중국의 코로나19의 상황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후베이 이외의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8일 연속 감소 추세고 우한과 후베이 지역의 신규 확진자도 이제 연 이틀 동안 줄었습니다. 예, 이렇게만 되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만 이제 아직도 중국 내 확진자가 4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안심을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직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여전히 4만 명이 훨씬 넘고 아직도 매일 2,000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중순이나 말쯤이 절정이라는 이 중난산 원사의 말도 뒤집어 보면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절정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런 불안한 상황이 이달 말까지는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것도 중국이 강력한 이동 통제와 방역 조치를 당분간 유지했을 때 가능한 전망입니다. 더구나 중국에서는 대도시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이 아직 1억 6천만 명이 남아있어서 상황이 다시 나빠질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예, 지금 우한과 후베이는 봉쇄식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람들을 집에서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한시는 어제부터 주거 단지별로 봉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해서 사실상 자가 격리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의심 환자나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나 그 건물은 그 동을 아예 폐쇄하는 상황입니다. 1,100만 인구 전체를 전수조사를 이미 했고 확진자와 의심 환자를 가려내서 격리를 했거나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조치는 후베이 성에서도 확대 실시될 예정이어서 후베이 성 전체에서는 코로나19와의 사활을 건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사망자 증가세는 오늘 일단 멈춰서서 약간 줄었지만 중증 환자가 벌써 8,000명이 넘어서 사망자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에서는 이제 월요일부터 업무를 재개했다고 하던데 지금 사정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에 사람의 이동이 통제가 되고 있고 도시를 봉쇄한 것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 재개는 시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도 베이징은 여전히 출근 시간대에 시내버스 승강장에 사람들이 거의 없고 시내버스는 겨우 2-3명 정도만 탄 상태로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대표적인 의료용품인 마스크와 보호복의 생산 능력이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70% 이상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가장 기묘한 업종이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업종들은 직원도 부족하고 또 원료나 부품이 제대로 조달이 되지 않아서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마스크는 생산 능력의 76%, 또 의료용 보호복 생산 능력은 77%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또 주요 곡물의 생산과 가공업체 중에 94.6%가 생산을 다시 시작했고 탄광은 57.8%가 조업을 재개했다. 이렇게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직은 의료용품과 생활 필수품 위주로 생산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사람들의
이동이 풀려야 경제도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또 무더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후생 노동상은 이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추가 검사에서 39명이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크루즈선에서 10명의 집단 감염이 처음 확인된 이후 감염자 수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174명으로 늘었습니다. 가토 후생상은 또 탑승객과는 별도로 검역관 1명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하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의장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적인 충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오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모입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폐렴의 원인이 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일부 국가의 주가와 원유 가격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 심리와 전 세계적 공급망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일고 있습니다. 이번 G20 회의에서는 신종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조정의 강화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의한 경제적 충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하원에 출석한 파월 의장이 신종 코로나가 중국 경제에 혼선을 가하고 나아가 주변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I think we know there will be effects on China through some part of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China's close neighbors and major trading partners in Europe as well as Asia. 이 밖에도 G20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주요국의 재무장관들은 디지털 화폐에 관한 과제와 가능한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G20 회원국들은 암호화폐를 발행할 경우 돈 세탁 또는 위법한 자금 조달에 관한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재무장관들은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세금 부과가 안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구글 등 글로벌 대형 IT 기업에 대한 국제적 과세 규칙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감염 상황을 볼 때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며 일상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이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통시장이 아주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보다도 좀 국민들이 좀 하루빨리 좀 너무 이렇게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다시 이제 일상 활동, 특히 또 경제 활동, 소비 활동 그것을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그 근본적인 대책이지 않겠습니까? 스쳐 지나간 정도로 이제 감염된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확진자가 이 다녀간 동선에 있다 하더라도 소독만 하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그 설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지나치게 위축이 돼서 이렇게 뭐 전통시장을 기피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그 국민들 생활이나 민생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250억 원, 또 소상공인에 200억 원의 경영 안정자금을 인하된 금리로 내일부터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또 중소기업에 1,050억 원, 소상공인은 1,00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을 신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흘 연속 확진 환자가 나왔던 광주와 전남 지역은 이후로는 환자 발생이 없어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외식이나 모임, 또 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6번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4일. 이어 16번 환자의 딸과 오빠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직접 상황 관리와 대응을 시작한 2월 7일 이후에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환자 2명이 나온 광주 광산구. 민, 관, 군 합동으로 대대적인 방역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70여 개 기관과 단체에서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광산구는 그동안 광산구와 시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동안 방제 활동에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위험이 닥친 광산구 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는 그런 동네를 만들자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엇보다 소상공인 등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 있는 500여 개 여행업체는 줄도산 위기입니다. 1월, 2월이 가장 하이피크입니다. 그 다음에 7,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직격탄을 저희들이 이번에 맞았어요. 음식점도 손님이 많게는 절반까지 줄었습니다. 금융 지원이 저희들로서는 필요합니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업주들은 직원 봉급부터 걱정을 합니다. 광주의 음식점 수는 17,000여 개, 숙박업소 700여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방만 잘하면은 비껴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한편에서 생각해보면은 우리 너무 과응 반응이 아닌가. 멈춰선 공장과 개학을 연기한 대학가 상가 등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찾는 사람이 늘면서 마스크 생산 업체들은 밀려드는 주문 물량을 맞추느라 밤낮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간상에서 사재기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서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방지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기계가 24시간 내내 쉼없이 돌아가고 30명이 넘는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일합니다. 2주 전부터는 휴일도 없습니다. 12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 어쩔 때는 야간 근무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전 직원들이 다 피로가 누적된 상태예요. 주문이 밀려오지만 정작 생산업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생산하느라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생산업체들은 비수기에 당국이 마스크를 꾸준히 구매해야 안정적인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다고 호소합니다. 비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재고를 좀 빌드업하는 상황을 같이 하게 되면은 저희도 그 비수기 때 일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중간상들의 사재기도 문제입니다. 춘절 연휴로 생산 공장 상당수가 멈춘 중국에서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를 악용해 일부 중국 측 중간상들이 우리나라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여 쌓아놓고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되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중간상이라든가 무역상들에 의해서 이게 매점 매석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한 것이고 한국 기업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시장에 유통한다는 걸 충분하게 중국 쪽에 설명이 돼야 되고 알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상들의 마스크 사재기 행위 단속과 함께 마스크 등 방역 제품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28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완치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세 번째 환자를 비롯해서 3명이 오늘 퇴원을 하면서 완치자는 7명이 됐습니다. 네, 남은 변수는 오늘 3차 전세기를 통해서 새로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인데 일단 5명이 의심 증상을 보여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제 2차, 3차 감염자 사례까지 나왔던 세 번째 환자를 비롯해서 환자 3명이 오늘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 확진자 가운데는 이제 비교적 경증이었고 또 이렇게 완치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잘 추적을 해가지고 접촉자 관리를 잘 하셔서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특히 긍정적인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이 환자분들을 굉장히 초기에 발견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우한 폐렴으로 알려졌죠. 환자분들이 대부분 폐렴이 발생된 다음에 우리가 발견했었는데 지금 한국의 상황 같은 경우는 폐렴이 발견되기 이전에 미리 발견해서 이 질환의 그 특성까지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증상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CT나 정밀 검사를 통해서 폐렴이 관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환자분이 비교적 좋은 경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고 있는데요. 우한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의료진들이 의심을 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간 결과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고 치료의 호전도 상당히 높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방역을 열심히 하면은 이 질환 자체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세 번째 환자가 치료를 받았던 고향 명지병원에서 이제 그 브리핑 같은 걸 했는데 그 에이즈 치료제로 좀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글쎄 아직은 조금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저희가 진료했던 환자분들이 비교적 좋은 예후를 가진 환자들만 선택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환자분들이나 다른 나라의 치료 경험도 공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에이즈 치료제가 현대판 연금술에 비슷합니다.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바이러스 치료제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예. 흔히 잘 알고 계시는 독감약으로 알려진 타미플루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예. 그다음 비형 감염 치료제, C형 감염 치료제 이런 것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 사용됐던 그 칼레트라라는 에이즈 치료제 역시 그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게 우리가 추정되고 있었고요. 이전에 메르스 때도 동일한 기전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 이번에 좋은 결과를 보여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약 자체도 사용할 때 역시 여러 가지 상호작용과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가 부작용도 적고 사용하기 편리한 약들을 개발하는 원동력이나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이제 확진자마다 이제 완치 시기가 좀 제각각인데 이거는 이제 뭐 개인의 평소 면역력이나 건강 상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것은 아마 그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면역력이 좋다고 했을 때 바이러스의 노출량이 적으면은 면역력이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바이러스 노출이 심각해지고 오히려 면역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사이토카인 스톰이라 그래가지고 그 교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하고 면역이 싸우게 되면서 네. 정상 세포들도 손상을 받게 되는 그런 역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꼬집어서 면역력이 좋다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물질인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그 환자분들,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그런 것을 최소한 줄이는 거. 그래서 기침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침 같은 증상이 있을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습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 씻기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선생님 그 치료제 얘기가 아까 나와서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고 싶은데 오늘 그 질병관리본부가 그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바이러스를 뭐 분양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걸 이제 뭐 연구기관에 보내서 연구를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끔 한다는 것 같은데 이런 연구기관에 보낼 때 이게 좀 어쨌든 외부로 나가는 거니까 혹시나 뭐
전파될 우려가 없을지 이런 좀 우려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 치료제는 얼마 정도 있으면 만들어질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그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험실에서 이걸 활용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생물 안전도 등급이라는 게 그 실험실마다 있습니다. 크게 1단계는 아무런 위험이 없는 단계부터 4단계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까지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1단계는 이제 개방형 실험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네. 2단계부터는 작업법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경미한 그런 바이러스를 취급하고요. 3단계부터는 우리가 허가 단계도 좀 달라집니다. 1단계랑 2단계는 실험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설비를 갖추고 신고만 하면 되지만 3단계부터는 정부에서 실제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나와서 실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음압시설도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합니다. 예. 그래서 3단계부터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3단계부터는 작업법도 좀 약간 격리될 수 있는 그런 위험물질로부터 작업법을 읽게 되고 4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그 SF 드라마에서 보시는 거의 우주복 수준의 작업법을 읽고 네. 나갈 때도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제 완벽하게 차단하는 시설을 갖춥니다. 사실 4단계 시설은 거의 드물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몇 개 안 됩니다. 국내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로 2018년도에 아마 설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3단계 시설은 한 60개 정도 이제 국내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엄격한 취급과 관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아마 연구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치료 의약품이라든지 백신 이런 개발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백신 같은 경우는 이 RNA 바이러스라서 변종이 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독감 바이러스만이 백신을 하고 있는데 독감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WHO에서 매년 예상되는 균주를 선택해서 이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이 낮다 이런 비판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상용화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감염자가 일단 있어야 되고 상용성이 매년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은 감염자 수를 만들지 않고 그냥 백신 개발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이상적인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확진자 증가 추이의 남은 변수는 이제 오늘 또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입국 과정에서 의심자 5명이 벌써 나왔다고 하고 또 자녀 2명까지 해서 7명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이 된 상태인데 아무래도 우한에 남아 있었던 기간이 더 길다 보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분들은 이제 특정한 격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역 사회로 파급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 두 번째 오신 분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초기의 우한 상태는 1차, 2차 때 오셨던 700분 정도로 미루어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대부분은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좀 있으셨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초기에도 우한에 상당수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주변에 기침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코로나19에 노출됐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오시는 분들 역시 14일 정도로 관찰 기간이 이루어질 텐데 이 기간 동안에 희망적인 것은 잘 격리가 돼 있을 테니까 추가적인 확진자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잘 관찰해서 어느 정도 환자분들이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봉쇄 조치라든지 격리 조치가 상당히 효과적이었느냐 이런 거를 좀 아주 제한적이지만 좀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중국에서 지금 환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를 좀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의심 증상이 나타난 분이 이제 5분이 있고 자녀 2명이 이제 한 명이 11살이고 한 명은 15개월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같이 갔다고 하거든요. 이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물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국립중앙에서 어느 정도 방어 시설은 좀 하시겠지만 어린아이라고 해서 이제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은 취약할 수 있고요. 다만 어른에 비해서는 면역 반응이 격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추정만 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 방역 시설은 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5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나서
이분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본 크루즈선 상황도 좀 심각해 보여요. 지금 또 39명이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좀 데려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크루즈선 그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크루즈를 한번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꼭 안 해보셨더라도 배라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고 공간 자체를 굉장히 밀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이 이제 배의 구조적 특징인데요. 특히 그 크루즈 같은 경우는 식사를 공동으로 하는 그런 뭐 뷔페 같은 식당도 많고 공연장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통해서 노출되기가 쉽고 특히 이번 크루즈 사건으로 이 코로나19에 아주 특징적인 게 밝혀진 게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특징이 임상 증상이 좀 빨리 나타나고 빨리 나타나다 보니까 그 두 번째 분이 또 세 번째 분한테 전파도 굉장히 빠르게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수의 굉장히 대규모 바이러스에 노출되신 분이 발견됐는데 앞으로 아직 남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스러운 점이고 저희도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생겼지만 만일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사태가 있었을 때 우리 정부는 대응할 능력이 있었을까? 이분들을 국내로 이송해서 과연 대규모 격리 자원이 있었을까? 한번 질병관리부 대책위원회 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보통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돼 있을 거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환자가 확 자꾸 늘고 하는 거는 초기 대응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 3,7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대규모로 어떻게 수송할 자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집단 격리 개념으로 이제 크루즈선에 격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크루즈 자체가 격리가 그 가족 간에게 격리가 되다 보니 감염의 위험성도 높고 아마 지원적인 측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 3명의 환자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컨퍼런스 방문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17번째 환자도 오늘 퇴원을 했는데요. 지금 17번 환자의 그 인터뷰 내용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그 퇴원 17번 환자가 퇴원하면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건데 제 제작진이 준비가 되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원한 환자들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명이 나왔고 3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언론 인터뷰가 있었어요. 3번 환자 같은 경우에 오늘 퇴원을 했는데 잠시만요. 지금 이제 17번 환자 퇴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현장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7번 환자, 17번째 환자인데요. 싱가포르 컨퍼런스 방문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7번 환자입니다. 예. 제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많이 봤는데 저희 우리나라처럼 초기에 이렇게 잘 대응을 해서 치료를 잘 받으면 이제 뭐 쉽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뭐 독감의 느낌으로 이제 치료를 금방 끝내서 이제 완쾌해서 퇴원하실 수 있는 이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나머지 환자분들도 병원에 다 계시는데요. 저와 같이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다들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편하셨던 점은 없으셨어요? 네, 따로 뭐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17번 환자, 17번째 환자인데요. 생각보다 뭐 심각한 병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소감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경증으로 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 전파력은 강하지만 좀 중증도는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치료하셨던 분이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가 치료했던 환자들이 전체 일부이기 때문에 이제 케이스가 늘어나면 이제 위중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폐렴은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의료기관에서 기침이나 가래로 저희가 엑스레이를 잘 찍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찍어보면은 CT상이나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관찰되기도 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치료의 시기를 증상만 보고 좀 약간 늦게 시작할 경우에는 예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아마 우한 초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17번 환자처럼 잘 치료되시고 나머지 환자분들도 잘 치료되셔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냥 가벼운 감기처럼 생각하고 지나가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지금 이제 완치 사례도 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초기 대응을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사망자가 굉장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 중에서도 특히 우한 지역이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예. 것 같고요. 우한 지역은 의료 자원도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태이고 지금 영상을 보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격리도 좀 잘 안 되고 위중하신 분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한 지역의 상황과 다른 지역의 상황은 좀 별개일 것 같긴 합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중국의 춘제가 끝나가지고 이제 이동이 좀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이럴 상황에서 우한 지역에 있던 분들이 주변 지역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 네. 이분들이 지금은 우리 방역팀이 굉장히 열심히 잘 막고 있고 지금 최근에 지난 주말부터 그 검사 대상자를 좀 확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진자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우려했을 만큼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아직 예단하기는 좀 이르지만요.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또 다시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한 분을 찾아내고 접촉자를 또 격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또 지속되겠죠. 문제는 이게 한두 달 내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지금 뭐 중국 쪽에서는 4월 정도면 정리될 것이다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4, 5월까지 보통 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4, 5월이라고 해도 아직 한두 달 이상 남아 있고요. 네. 지금 우리 방역팀이 사실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과도한 긴장 상태고 모든 의료기관들도 굉장히 긴장돼 있고 국민들도 굉장히 긴장돼서 마스크 다 쓰고 다니시거든요. 이 상황을 2달 동안 지속하는 거는 좀 약간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장기전으로 전환시켜야 될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두 달 내에 끝나지 않을 한 2달 이상 갈 장기전을 생각하면서 지금 한 방역팀도 지쳐 있을 테니까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 인력도 교대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도 많이 해 줘야 되고 의료기관들은 또 환자 진료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역을 또 보건소 같은 데서 또 좀 이관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방역을 좀 강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전에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그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내가 뭐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막 검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특히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아마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동선이 공개되고 그 공간에 내가 갔었는데 감염되면 어떨까라는 불안감이 다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부터 거의 하루에 한 1,000명씩 굉장히 약간 과도할 만큼 많은 분이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과도한 걱정은 조금 자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직 그 일반 감기나 독감 환자분들도 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콧물이 많이 난다. 이거는 그냥 콧물 감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독감 검사에서 양성 나왔다. 그럼 독감입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확실한 그 증상이 있으면은 그 증상을 치료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만성 질환자분들이 투약을 지금 불안해서 의료기관에 안 오시고 미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빨리 치료를 받으시고 의약품도 충분히 비축해 두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로나19라고 공식 명칭을 부르기로 했고 또 WHO는 코비드-19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발견자가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예. 자기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고 아니면 특정 지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강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한탄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한탄강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네. 우리나라 그 의학자 선생님이 한탄강 이렇게 딱 붙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지명들이 경우에 따라서 약간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아마 WHO에서
중립적인 명칭을 붙이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서구권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제 과거에 부르던 식으로 불렀고, 이번에 그 2019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노벨이 이제 형용사로 새로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말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붙였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코비드 19으로 이제 아마 한 것 같고, 아마 의사들은 이제 검색할 때 코비드 19으로 검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이제서는 한국말로 그냥 코로나 19로 이제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명칭들은 이제 학술적이거나 이제 정부적 공식 명칭이고, 사실은 이제 사람도 이름이 있고 별명이 있듯이 그 명칭을 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될지 코비드 19이 될지 신종 코로나가 될지는 아마 시청자분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저희는 코로나19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 인식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1980년 그 사태라고 어제 대표님이 종로 유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예. 종로 유세가 뭐죠? 어제 종로에서 그 형문관대 근처에서 떡볶이 드실 때 제가 유세를 한 건 아니고. 유세는 아니고 그때 드실 때 안녕하세요. 휴대폰 내리세요. 뭐를?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1980년.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러네.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1980년. 1980년 사태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좀 그게 5.18 광주민주운동을 지칭하는 게 아니냐는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1980년 사태가 뭔가? 그래서 그게 광주 말씀하신 게 맞는 건지? 아니 80년도에 뭐 내가 몇 학년, 4학년 때인가? 네, 뭐 그런 그때의 얘기를 그때의 시점을 생각하는 거죠. 광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80년대 사태 발언 관련해서 명확하게 내가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서 뭐 또 법적 대응도 뭐 말씀을. 그 얘기 계속하면 틀린 얘기 계속하면 법적 대응도 하겠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라는 게 좀 어떤 부분인가요? 그 얘기했잖아요. 원래 학교 휴학이 있었어요. 휴교령이 내려졌다고. 근데 그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얘기할 때 휴교라는 얘기까지 다 했고. 그게 왜 5.18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관계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래.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하신 지가? 거의 30년 됐어요, 어머님이. 30년? 네. 30년이면 몇 년도인가 이게? 어머니. 30년 전이면 몇 해요, 지금? 2020년. 90년. 1990년. 3월 3일 날이 30년. 80년 같다. 80년, 90년. 아니. 90년이네. 현재 졸업한 다음에 생겼네. 네. 이것도 내가 먹고 벤츠 타는 거를 입증한 다음에 라면을 살 돈은 없으니까 건물 앞에 라면 집에 가서 아줌마한테 사정했고 라면 국물만 달라고. 그 라면이 이 300원이면 라면 국물은 한 50원. 그리고 라면 국물 먹고 했어요. 자. 찍는 팀들 말고 얘기하도 그치, 라면집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저희랑 모르겠네. 우리가 골목에 있던 라면 집을 다니고 그랬었는데. 네, 아카데미를 석권한 영화 기생충의 쾌거, 정치권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하 인사와 패러디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대구의 봉준호 영화박물관을 짓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대구의 봉준호 영화박물관을 짓자. 이 얘기는 누가 제안을 한 겁니까?
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입니다. 대구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강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의 봉준호 영화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 감독이 대구 출신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어제 원내 대책회의 공개 발언에서도 봉 감독과 대구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CJ그룹의 지원도 함께 지켜 세웠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대구 출신입니다. 저도 동시대에 그 이웃 동네에서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대기업인 CJ그룹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같은 쾌거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강 의원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도 이런 분위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의원 역시 고향 사람 모두가 응원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고 곽상도 의원은 대구 남구 출신 봉 감독의 어린 시절을 언급하며 영화관 등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한국당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봉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CJ 이미경 부회장 역시 영화 광해 제작과 변호인에 투자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선에서 물러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전 정권에서 배제했던 문학의 인사들을 이제는 총선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의당은 한국당이 봉 감독에 대한 숟가락 얹기에 나섰다며 다른 당은 몰라도 한국당만큼은 이번 국면에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면에서 해야 할 말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저질렀던 숱한 핍박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맹세를 하는 것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한국당의 축하가 뻔뻔함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다며 비꼬았습니다. 예, 각종 공약뿐만 아니라 기생충 패러디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한 사진이 정치인들의 SNS에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김상희, 박경미 의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박경미 의원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을 비판하면서 기생충으로 삼행시를 짓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생충 삼행시로 표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생정당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법에 근거하여 중앙선관위가 판단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각자의 방법으로 기생충의 쾌거를 축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두고 정치권이 찬사만 보낼 것이 아니라 영화가 제기한 이 빈부격차라는 화두를 어떻게 풀어갈지 응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총선 준비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국당이 공천 대상자 면접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8일 동안 이어지는 면접 심사. 오늘만 80명이 넘는 공천 신청자들이 면접을 봅니다. 서울 33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공관위원들과 신청자, 또 신청자들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편으로는 대선 주자급 인사의 출마 지역과 관련한 막바지 조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출마 압박을 받던 홍준표 전 대표는 서울 대신 경남 양산을에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맞붙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절반의 수확이라며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홍 전 대표의 마음을 일단 고향이 아닌 타지 출마 쪽으로 돌린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여전히 고향 출마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거창 대신 정의당 텃밭
탓으로 이 한국당에서 험지로 꼽히는 경남 창원 성산 등이 김 전 지사 출마지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총선 공약으로 한국의 경제 구조를 지속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 경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기후 위기는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다면서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전기 자동차 1000만 대 시대 개막 등 10대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포근한 날씨 속에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제주도 산간에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고 남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비와 강풍은 밤사이에 약해지겠지만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봄 같은 겨울 날씨가 찾아오더니 오늘은 호우에 돌풍까지 기록이 됐네요.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까? 네, 비바람이 약해지면서 남해안의 강풍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겨우 잡지 않은 강우량과 돌풍이 기록됐는데요. 제주도 산간에는 오늘 하루만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고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여름철에나 볼 수 있는 호우 수준으로 이 지역에는 한때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비보다는 바람이 더 강했습니다. 오늘 전북 무주 덕유봉에서 초속 27.7m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기록됐고 신안 가거도에서 초속 24.8m, 경남 통영에서는 초속 20.4m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기상청은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온 가운데 저기압의 중심이 통과하는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겨울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이후 출근길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무척 짧아지겠고 일부 산간도로는 비가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 등 교통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공사 수주전에서 금품과 향응 제공이 있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조합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서 특정 건설사 밀어주기까지 있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남 3지구 조합원들이 재개발 정보 등을 나누기 위해 지난해 말 만든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한 조합원이 단독 시공의 최강자라며 GS건설을 치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경쟁사들을 거론하며 단독 시공 경험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글이 계속 이어지자 너무 노골적이라는 반발 글도 올라옵니다. 얼마 후 특정 건설사 띄우기를 했다는 해당 조합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단체 대화방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본인 명의의 글이 올라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이 글은 GS건설과 계약한 대행사 직원이 조합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남 3구역 조합원들의 공식 인터넷 카페입니다. GS건설이 좋다, 단연코 GS건설 등 칭찬 일색입니다. 이 역시 조합원 글이 아니라 GS건설 대행사 직원이 꾸민 일입니다. 조합원들의 분위기만 보겠다고 접근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겁니다. 명의를 넘겨준 이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들의 비난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와가지고 핸드폰 누르고 저 혼자 있는데 제가 그때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이런 비방 등을 허용하지 않았고 특정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명의자의 도용을 받고 접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의 내용과 전혀 달리 본인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에서 활동을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금과 향응 제공에다 개인정보를 도용한 특정사 띄우기와 경쟁사 비방까지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초기부터 불거진 불법 탈법 의혹에 대해 업계 안팎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전방위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 지하 식당에서 60대 여성 종업원이 흉기를 휘두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여의도의 한 증권사 건물 지하 1층 식당 주방에서 60대 여성이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 여성은 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복부에 중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식당 종업원인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환자는 추가로 늘지 않아 2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증상이 호전된 3번과 8번, 17번째 환자가 격리 해제됐습니다. 국내 확진자 28명 가운데 퇴원한 환자는 7명이 됐습니다. 중국의 신규 사망자가 97명, 확진자는 2천여 명이 추가돼서 확산세가 다소 꺾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중하순에 절정기를 지나 4월 전에는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각국으로 철수한 사람들의 격리가 속속 해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귀국한 미국인 195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일본인 197명도 순차적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업체들은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걸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축제나 행사, 시험을 취소할 필요는 없으며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밀폐된 공간에서 노인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행사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한국당이 대구에 봉준호 박물관 건립을 공언하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인사들을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이 오늘 잇따라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한 환자는 명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왔던 3번, 17번 환자와 원광대 병원에 있던 8번 환자입니다. 이 세 사람은 증상이 호전된 뒤 검사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2차례 연속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28명까지 확인된 전체 확진 환자의 25%에 해당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타고 들어온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 가운데 의심 증상을 보인 성인 5명과 그들의 자녀 2명, 모두 7명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유증상자 5명은 중국에서 출발 직전 기내와 김포공항 도착 뒤 시행한 검역에서 파악됐습니다. 유증상자의 자녀 2명은 각각 11살과 15개월로 의심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증상자 5명과 자녀 2명 등 모두 7명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감염 여부를 검사받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100여 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도 4만 4천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다만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97명 더 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사망자 수는 1,110명 선을 넘었습니다. 확진자는 2,015명이 추가돼 총 4만 4,6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3,000명 선을 대부분 유지했던 증가세가 2,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진 겁니다. 100명을 넘어섰던 1일 신규 사망자 수는 다소 줄었다지만 여전히 9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병지인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의 치사율은 3.2%로 더 높아졌습니다. 중국 내 위중한 확진자만도 8,000명이 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우한의 의료진은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중순까지 우한에서 감염된 의료진이 500여 명에 이르고 600여 명은 의심 증상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중국 내 의료진 감염률은 10에서 20%에 달할 것이란 추정도 나왔습니다. 우한에서 숨진 의사 리원양 사태가 재발하는 것이 그리 먼 일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는 특히 우한 내 일반 병원을 전담병원으로 급히 개조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에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뒤 소독을 마친 대형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확인해서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사흘에 걸쳐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5호선 전동차 객실, 롯데백화점 본점, 이마트 공덕점, 또 명륜교회에서 검체를 확보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다녀갔더라도 방역을 통해 안전이 입증된 업소 등은 클린존으로 지정해 스티커 형태로 알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업체는 얼마나 만들어 팔았는지를 당분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네, 이걸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사재기를 막고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나 지갑처럼 집을 나설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면 싸게 살 수 있는지가 주부들의 최대 관심사고, 또 누가 한꺼번에 많이 사는 바람에 가격이 올랐다는 확인되지 않은 여러 말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재기 등으로 시장 질서가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상 물품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입니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매점 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조치에 따라 마스크, 손 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출고량 등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한 곳에 마스크 10,000개,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면 역시 수량과 판매처 등을 같은 시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법은 물가 급등이나 물품 부족 때 정부에게 긴급 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긴급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이번 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첫 조치라 시행의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확진자 동선에 있는 업소들은 매출 타격이 큰 상황인데요. 특히 마트는 이용자가 많은 만큼 감염자가 한 명만 생겨도 그 여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업체마다 전쟁 수준의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불안한 심리에 움츠러든 매출이 언제쯤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앞 소형마트입니다. 직원 한 명이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손님이던 공무원들이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와 하루 휴점 뒤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는 방역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흰옷 입은 직원이 판매대 직원들 체온을 재며 돌아다닙니다. 혹시 열이 나지 않나 오전, 오후 2번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카트나 엘리베이터 주변을 소독약으로 닦는 모습은 이제 흔히 보이는 광경입니다. 평소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불안감을 최소한으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님과 접촉 많은 직업이다 보니 직원들 스스로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무섭잖아. 일단 저희는 모르지만 닥쳐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고 하니까 이게 화장실 가면 꼭 30초 닦고. 이런 노력에도 이 매장의 경우 작년보다 15%가량 줄어든 손님 수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구매하고 또 일 나갈 때나 그럴 때 아니면 잘 안 나가는 편이에요. 정부는 방역을 빈틈없이 하되 너무 위축되지 말고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소비자도 유통업체도 직원들도 움츠린 어깨를 쉬이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정부가 자칫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방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만큼 단체 행사를 취소하지 말고 계획대로 열고 일상생활도 정부를 믿고 정상적으로 이어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국 말고 국내에서 2차, 3차 감염된 이들이 나오면서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곳엔 감염된 이도 섞였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욱 퍼졌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했고
외출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도 점점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수 위축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과도한 공포감을 차단하는 데 적극 나섰습니다. 정부는 행사를 무조건 취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철저한 방역 조치를 세워 예정된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사 기간과 규모에 따라 적절한 방역 조치 등을 담은 권고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너무 오랜 기간 영업을 중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이더라도 소독을 하고 이틀 후부터는 운영해도 괜찮다는 것이 방역대책본부의 입장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불안감은 단체 헌혈 취소 사태도 불러 국내 헌혈 보유량은 평소에 5일분에 못 미치는 평균 3일분으로 떨어졌습니다. 혈액 수급 악화가 계속된다면 수술과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헌혈의 집과 헌혈 버스에 대한 소독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혈액이 필요한 중증 환자의 생명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헌혈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헌혈 확대에 앞장서 달라며 총리실부터 다음 주에 헌혈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5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2달 연속 취업자 50만 명대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은 지난달 통계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6만 8천 명 늘었습니다. 5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작년 12월부터 2달 연속 50만 명대 증가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용 훈풍이 부는 모습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재정 일자리 조기 집행이 고용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설 명절 특수로 택배와 배달 등 운수 창구업 고용이 는 데다 지난해 1월 취업자가 2만 명에도 못 미친 기저 효과도 작용했습니다. 60살 이상 취업자는 50만 7천 명이 늘어나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큰 반면 40대는 8만 4천 명 감소해 연령대별 양극화는 여전했습니다. 15살 이상 고용률은 월간 통계를 작성한 1982년 7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전자부품 통신장비 업종 사정이 호전되면서 제조업 취업자가 2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 쪽에 워낙 계속 21개월 감소 추세로 보이던 부분들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그 사업 시설이나 파견 용역 같은 산업 쪽에서도 같이 동반 상승한 효과들이 있어서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일자리 동향은 1월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월 취업자 가운데 민간 부분에서 40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신종 코로나 사태가 2월 고용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고용 여건은 최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고 또한 인구 등 구조적 둔화 요인이 계속 작용할 것인 만큼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40대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또 무더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후생 노동상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추가 검사에서 39명이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크루즈선에서 10명의 집단 감염이 처음 확인된 이후 감염자 수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174명으로 늘었습니다. 가토 후생상은 또 탑승객과는 별도로 검역관 1명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고려해서 해외 연합훈련 참가 규모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해군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코브라 골드 훈련에 함정과 해병대 병력은 참가시키지 않고 지휘소 연습에 지휘관 참모 위주로 소수만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이번 조치가 장병 안전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휘소 연습에 참여하는 지휘관들을 위해서도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태국 측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82년부터 시작한 코브라 골드 훈련은 미국 태평양 사령부와 태국군 사령부가 공동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훈련 참관국이었다가 2010년부터 정식으로 참가해왔습니다. 네, 영화 기생충의 배우들과 제작 관계자들이 오늘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인데도 국내외 취재진이 많이 몰렸습니다. 네, 배우 송강호 씨가 수상 소감을 밝힐 때 강아지 때문에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국민 여러분들하고 우리 영화 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지? 국민 여러분들하고 우리 영화 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한국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어떤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기생충 촬영 뒤에 폐기된 세트장 복원이 추진됩니다. 이재준 경기도 고양시장은 영화의 주 무대인 반지하집 세트장이 있었던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작 배급사들과 협의해 반지하집 세트장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2026년까지 1,500억 원을 들여 아쿠아 스튜디오를 포함한 24만 6천 제곱미터 터에 고양 영상문화 단지를 조성하고 킨텍스 배우단지의 방송 영상 밸리와 세계적인 영화 산업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역시 영화 속 박사장네 집 세트장이 있었던 전주시에 세트장을 복원하는 방안을 CJ 측과 논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92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을 차지하면서 미국은 물론 영국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영국에서 개봉한 기생충은 첫 주말에 약 21억 원의 수입을 올려 영국에서 개봉한 비영어권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오프닝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배급사 커조는 상영관을 현재 136개에서 4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영화 기생충의 쾌거, 정치권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하 인사와 패러디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 봉준호 영화박물관을 짓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봉준호 영화박물관 얘기, 이게 누가 제안을 한 겁니까? 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강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에 봉준호 영화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 감독이 대구 출신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어제 원내대책회의 공개 발언에서도 봉 감독과 대구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CJ그룹의 지원도 함께 지켜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대구 출신입니다. 저도 동시대에 그 이웃 동네에서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대기업인 CJ그룹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같은 쾌거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강 의원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도 이런 분위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의원 역시 이 고향 사람 모두가 응원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곽상도 의원은 대구 남구 출신 본 감독의 어린 시절을 언급하며 영화관 등 이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한국당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본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CJ 이미경 부회장 역시 영화 광해 제작과 변호인에 투자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선에서 물러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전 정권에서 배제했던 문학의 인사들을 이제는 총선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의당은 한국당이 본 감독에 대한 숟가락 얹기에 나섰다며 다른 당은 몰라도 한국당만큼은 이번 국면에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면에서 해야 할 말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저질렀던 숱한 핍박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맹세를 하는 것뿐입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이제 각종 공약뿐만 아니라 기생충 패러디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한 사진이 정치인들의 SNS에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김상희, 박경미 의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박경미 의원은 어제 원내 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비판하면서 이 기생충으로 삼행시를 짓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생충 삼행시로 표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생정당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법에 근거하여 중앙선관위가 판단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각자의 방법으로 기생충의 쾌거를 축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두고 정치권이 찬사만 보낼 것이 아니라 영화가 제기한 빈부격차라는 화두를 어떻게 풀어갈지 응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지난주 박희영 선수의 우승으로 올 시즌 세 번째 대회 만에 LPGA 첫 승을 신고한 우리 선수들이 내일 개막하는 한다 호주 여자 오픈에서 2주 연속 우승 사냥에 나섭니다.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기 위한 선수들의 세계 랭킹 포인트 쌓기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올 시즌 LPGA 투어 네 번째 대회는 지난주 한다 빅오픈에 이어 이번 주도 호주에서 열립니다. 우리 선수들은 지난주 3명의 한국 선수끼리 연장 승부를 펼친 기운을 이어가 2주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린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4차 연장 끝에 7년 만에 개인 통산 3승째를 달성하며 부활을 알린 박희영의 상승세가 계속될지 관심입니다. I made a Q school and I had a chance to play another year this year. I never stopped and I think just God gave to me the present. 다음 주부터 태국과 싱가포르, 중국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이던 아시안 스윙 투어는 신종 코로나 공포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이번 주 대회를 마치면 다음 달 19일 애리조나 대회까지 한 달간의 긴 휴식에 들어갑니다. 대회 수 축소로 인해 올림픽 출전을 위한 랭킹 포인트 쌓기에 나서는 선수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주 대회에서 나란히 컷 탈락하는 부진을 보여 랭킹 순위와 포인트가 모두 떨어진 박인비와 이정은이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올림픽 출전 티켓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주 생애 첫 LPGA 우승 문턱에서 아쉽게 실패한 최혜진과 조아연 등 국내파들도 선배들 틈에서 또 한 번 이변 연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자동차 경주의 대명사인 F1이 다음 달 호주 멜버른에서 올 시즌 경주 일정을 시작합니다. 시즌 개막에서 F1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페라리가 올 시즌 경주차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페라리가 공개한 2020년 F1 경주차 SF1000입니다. 페라리를 상징하는 붉은색이 인상적인데요. F1 경주용 차는 머신이라고 불립니다. 페라리의 F1 머신은 현재 시점에서 모든 팀의 머신을 통틀어서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을 표시하는 마력을 기준으로 1000마력을 넘어선 첫 번째 머신입니다. 최고의 성능을 지닌 차량에 간판 드라이버 베텔을 앞세워서 페라리는 벤츠의 독주 체제에 도전합니다. 벤츠는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독주 체제를 굳혔는데요. 벤츠의 뒤를 페라리가 바짝 쫓고 있는 겁니다. 벤츠의 독주 체제는 서킷의 검은 황제로 불리는 영국의 루이스 해밀턴이 이끌고 있습니다. 해밀턴은 지난해까지 통산 6차례 시즌 챔피언에 올랐는데요. 올 시즌에도 정상에 오른다면 자동차 황제 슈마허의 역대 최다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페라리에 이어서 벤츠도 조만간 올 시즌 경주용 차량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출범 70주년을 맞은 올 시즌 F1은 다음 주 멜버른을 시작으로 사상 최다인 22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야구 해설가이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회 회장인 원조 야구스타 박노준 씨가 국내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처음으로 대학교 총장에 선임됐습니다. 안양대학교는 교육 현장과 스포츠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박노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인재 양성과 창의적인 대학 교육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해 제11대 총장에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린상고와 고려대를 거쳐 1986년부터 1997년까지 오비베어스와 쌍방울, 해태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한 박노준 신임 총장은 우리 히어로즈 단장을 역임했으며 서울과학기술대와 호서대 그리고 우석대에서 후학을 양성해 왔습니다. 한국 바둑의 새로운 대세로 떠오른 신진서 구단이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LG배 기왕전 결승 3번기 2국에서 박정환 구단에게 161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둬서 2연승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2년 만 12살에 입단한 신진서 구단이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으로 프로 통산 12번째 우승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선수의 LG배 우승은 2016년 강동윤 구단 이후 4년 만입니다. 앞서 4강에서 중국 최강자 커제 구단을 꺾은 신진서 구단이 결승에서 박정환 구단을 연파하면서 이른바 신진서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겨울비가 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오던 강한 빗줄기는 지금 약해졌고요.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 충청 일부와 영남 쪽으로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퇴근길에 우산은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오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출근길 짙은 안개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스모그도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영서,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기질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늘엔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상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기온 4도, 청주와 안동 5도, 대구와 광주 7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올라서 한층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2도, 춘천과 청주 13도, 대구는 16도, 부산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온 뒤에 다음 주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확진 환자 3명이 잇따라 퇴원을 했죠. 이 환자들은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다고 퇴원 소감을 밝혔는데요. 신종 감염병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큐 2부에서 완치 환자들의 퇴원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